조용한데 기가 센 사람, 신경증적인 성향은 되게 낮고 성실성은 되게 높은 사람들인 거죠. 야, 얘는 잔소리하고 막 뭐라고 해도 별로 화도 안 내고 그냥 자기가 하는 거 그냥 계속 하네. 웬만한 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우호성이 좀 낮은 경우도 있어요. 타인의 판단과 타인의 인정을 바라는 것보단 내 판단을 더 믿어요. 그 예전 소설 데미안이라는 소설에 보면 나는 고치는 게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거라고요. 성격은요,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잘 쓰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창수입니다. 마음정비소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하게 지내셨나요? 교수님, 겉으로는 조용한데 기가 센 사람들의 특징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질문은 굉장히 브로드한 질문이잖아요. 조용한데 기가 센 질문. 아마 성격적인 거를 물어보는 것 같은데, 성격적인 거를 얘기하려면 기본적으로 성격 이론을 몇 개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MBTI 잘 아시잖아요. 그게 이제 MBTI 이론이 여러분들한테 제일 유명하지만 사실은 심리학과나 또는 정신과에서 하는 검사 중에는 빅5 성격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과학적으로는 조금 더 근거가 많고 조금 더 사람들의 그 정신병리나 사회생활을 더 많이 반영한다고 해서 많은 기업에서 신입 직원들을 뽑을 때 하는 성격 검사이기도 합니다. 이 왜 빅5냐 하면 성격을 5가지 축으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그게 각각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또는 우호성, 가로치고 우호성은 친화성이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신경성. 이걸로 나눠서 각각의 점수를 보는 겁니다. 영어로 보면은 앞자만 딱 떼서 보면은 오션이에요. 바다. 원래 사람의 성격이 바다 같잖아요. 각각의 특징을 보면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을 보면 되게 창의적이죠. 그리고 호기심이 되게 많아요. 변화되는 거에도 되게 익숙하죠. 개방성이 낮으면 변화되는 거 되게 싫어하고 전통적인 거를 되게 좋아하는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반면에 성실성이 높으면 굉장히 유능한 사람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질서 있게 자기 생활을 하죠. 성실성이 낮은 사람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되게 즉흥적이고 좀 산만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또 외향성이라고 하면 되게 활발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되게 사교적이고 뭔가 좀 도파민적인 거를 자극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이고, 외향성이 낮은 사람이라고 하면 되게 신중하고 조용하고 낯선 거에 이렇게 뛰어드는 거를 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호적인 거는 친화적인 거, 누군가랑 친해지는 능력을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은 이타적이고 협동 잘하고 서로 이렇게 믿음이 있는 신뢰관계를 잘 형성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이런 우호성이 낮은 사람들은 되게 비판적이에요. 그리고 혼자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신경성, 이건 이제 예민함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높은 사람들은 되게 민감하죠. 그리고 불안증기가 되게 높아요. 그리고 감정 자체가 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향이 있고, 신경성이 낮은 사람들은 조금 느긋하죠. 그리고 되게 안정적이고 평정한 마음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신입사원을 뽑거나 아니면 부사수 노릇을 할 바로 제 후계자를 뽑는다고 얘기해 볼까요? 저는 되게 개방적인 사람이 좋아요. 이왕이면 일이라는 게 내가 했던 거 말고도 새로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개방성 점수는 100점 만점에 높을수록 좋을 것 같아요. 한 7, 80점. 그리고 성실한 건 되게 좋죠. 제 생각에는 8, 90점 이상. 그리고 외향적인 사람, 그리고 우호적인 사람도 되게 좋은데, 너무 우호적이어서 전철 기다리다가 옆에서 같이 기다리는 총각하고도 얘기할 정도 아줌마들 있죠. 그 정도는 아니었으면 좋겠어. 3, 40점만 돼도 충분해. 근데 좀 중요한 게 신경질은 좀 안 냈으면 좋겠어. 예민한 점수는 조금 낮았으면 좋겠거든요. 자, 이게 빅5 이론에서 성격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럼 아까 질문에서 조용한데 기가 센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신경증적인 성향은 되게 낮고 성실성은 되게 높은 사람들인 거죠. 신경성이 낮으면요, 웬만한 자극에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기가 세다 그러면 야, 얘는 잔소리하고 막 뭐라고 해도 별로 화도 안 내고 그냥 자기가 하는 거 그냥 계속 하네, 뭐 이런 사람을 기가 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웬만한 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감정 기복도 좀 낮고, 그리고 외부의 상황, 주변 사람의 잔소리, 팀장님이 뭐 화내는 얼굴 표정, 이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죠. 여기에 이제 성실성 점수도 높으니까 누가 뭐래든 내 원칙이 뚜렷한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보든 내가 정한 대로, 내 기준대로 묵묵히 가는 사람들이죠. 결과적으로 말수는 적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조용하지만 분위기를 압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조용하지만 기가 센 사람이다라는 말을 듣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우호성이 좀 낮은 경우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내 생활과 내 생각에 집중하는 사람들도 조용하지만 기가 센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남의 눈치를 안 보는 건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근데 굳이 안 봐도 되는 상황에서 눈치를 안 보는 거죠. 우호성이 낮으면요,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타인의 판단과 타인의 인정을 바라는 것보단 내 판단을 더 믿어요. 근데 이제 옆 사람들이 이걸 잘못 오해하면 저 인간은 좀 사람이 되게 차갑다, 되게 냉정하다라고 얘기 듣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친한 사람들은 알죠. 그 사람이 냉정한 사람은 아니고 오히려 자기 기준이 탄탄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남의 눈치 안 보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되게 조용한 이유는 뭘까요? 내부적으로 이미 상황 판단했고요. 이미 결정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기가 센 사람들은요, 대부분 말이 짧아요. 이미 마음속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굳이 밖으로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괜히 설명 많이 해서 내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죠. 중요한 일, 그리고 중요한 사람한테만 집중 투자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거를 선택적 관계에 대한 투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 말 평소 잘 안 하고 어눌하게 말을 해도 하다가 결론이 정해지면 그냥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걸로 향해서 쫙 가는 사람. 왜 그 영화 변호인에 나왔던 송강호 씨 같은 사람. 이런 게 어쩌면 조용하지만 기가 센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조용한 건 약하다는 걸 뜻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던데 왜 그런 건가요? 내 성격 패턴을 알아야지 불편한 게 이게 내 문제인지 아니면 저 사람 문제인지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기존 성격 이론에 기초해서 적용할 수도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기본적으로 사람은 감정이 먼저 생기죠. 짜증이 확 나거나 아니면 움츠러들면서 저 사람이 왜 나를 힘들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어쩌면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저 사람을 힘들게 느끼나 이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문제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힘들어하는 거라면 그거는 조종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건 내 편에 있는 거니까. 그게 심리학의 투사라는 개념이 있어요.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나면 사실은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안에 그 꼴보기 싫은 내 모습이 있거든요. 그거를 자극한 거예요. 그 칼 유응식으로 얘기를 하면 내 마음의 그림자를 자극을 한 거죠. 그거를 저 사람한테서 보고서는 그 인간을 나쁜 인간으로 보는 거를 심리적 투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같은 말을 들었는데도 누구는 아무렇지도 않고 나는 상처받잖아요. 어쩌면 그건 그 사람이 달라서가 아니라 그걸 해석하는 나의 사고 패턴 때문일 수 있거든요. 저 사람 때문이 아니고 내 안에 이 부분이 반응하는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메타인지가 아주 발달한 거죠. 자기 객관화가 아주 잘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객관화가 잘 되고 나면 모든 관계가 훨씬 편해져요. 그 사람 문제는 그 사람 문제고 아, 내 문제는 이거구나. 요것만 정리하자라는 게 되는 거니까요. 그게 첫 번째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면 상대방과의 그 적정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자동차 배터리가 하나 닳아서 그거 교체하라는 신호가 나와도 내 자동차 배터리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제대로 된 배터리를 주문해가지고 낄 수가 있잖아요. 그 내 규격도 제대로 모르면서 무조건 아무 자동차 배터리만 주문해서 끼면 안 맞죠.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고장날 수도 있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요. 내가 외향형인지 또는 내향형의 사람인지를 알고 나면 상대방과의 거리가 계산돼요. 왜 사람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자주 봐도 편하고 자주 보고 싶고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끔 보고 좀 거리를 둬야 편한 사람도 있어요. 이건 가족 중에도 있고요. 직장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빅5 성격 이론으로 보면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은요. 만약에 내가 외향성이 아주 높은 사람이라면 자주 만나고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해야 내가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내가 외향성이 낮으면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아요.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충전이 돼요. 저는 젊을 때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야 제가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그러기도 했고요. 근데 나이가 더 들면서 보니까 저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내가 어느 쪽인지 알면 관계 방식이 정해지죠. 그러면 사람들과의 만남 약속을 나가려고 해도 상상해보죠. 아, 거기 가면 내가 기가 빨리겠구나. 그러면 그 약속은 나는 피치 못해서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좋은 장소면 적극적으로 가고 내가 만들면 되죠. 두 번째는요. 관계라는 건 뭐 내 성격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만나자 그러면 다 만나고 그냥 그 사람이 얘기하자 그러면 다 얘기하고 그러면서 내가 억지로 맞춰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과 나하고 맞는 방식을 찾는 겁니다. 나를 모르면요. 상대방한테 무조건 맞출 수밖에 없어요. 왜 신입사원 때 그리고 신입생 때 학교 처음 가면 처음 만나는 선배들 되게 많잖아요. 가재는데 다 가고 먹재는 술 다 먹고 그러다 지치죠. 근데 나를 알면 사람마다 다른 방법으로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아, 이 사람하고는 자주 연락하는 게 훨씬 더 편하구나. 나도 마음이 편하구나. 저 사람은 그냥 가끔 만나도 되는 사람이구나. 가끔 만나도 그냥 친한 관계가 유지되는 사람이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거는 기본이 내 패턴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조정을 잘하고 그거를 잘 조율하는 사람. 그게 관계를 잘 맺는 사람입니다. 결론은 하나죠. 나를 알아야 사람마다 각자의 다른 방법으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빅5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었는데 이 빅5 성격 유형은 그렇다면 노력하면 바뀔 수 있을까요? 타고난 기질은 안 바뀌죠. 타고나기를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기본적으로는 잘 안 바뀌어요. 그렇지만 그걸 다루는 기술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나서기를 바꾸는 사람이 너무 나서다가 자꾸 돌맞으니까 조금 얌전해지는 것처럼 너무 나서기 싫어하고 조용히 있기만 좋아하는 사람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 적극성이 증가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기질이라는 거는 유전적으로 그리고 가족적으로 이어지는 성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안 바뀌어요. 근데 그 기질을 밖으로 표현하고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건 사회적 상황에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도 바뀔 수가 있죠. 왜 MBTI가 나이 먹으면서 조금씩 바뀐다는 말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요, 사회생활 처음 하던 초년병 시절에는 ESTJ였어요. 적극적으로 뛰어다니고 내가 할 일 찾아서 막 하고 뭐 논문을 쓴다든지 글을 써야 된다든지 뭐 어디 가서 발표를 해야 된다든지 그거 정말 적극적으로 많이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내가 생각을 했고 그게 나의 능력을 키워나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10년 지나니까 한동안은 제 MBTI가 ENTJ로 바뀌더라고요. 그때는 제 할 일을 계속하면서 내가 속한 내 후배들, 내 조직의 미래, 내가 속한 우리 학교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막 이걸 고민하고 그거에 대한 주장을 제가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지난주에 체크를 해보니까 제 성격이 ISFJ-A로 바뀌었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제가 조금 더 내부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제 감정에 대해서 생각하고 인간이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제가 조직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도 저 사람 왜 저랬어? 조금 더 열심히 해야지. 억지로 막 열심히 해야지. 막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힘들어할까라는 거를 더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사람들 관계에 대한 책도 쓰고 그거에 대한 책도 많이 읽고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조금 변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그게 제 원래 타고난 성격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억지로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으로 살으려고 하면 피곤해요. 퇴근할 때마다 배터리가 다 다른 사람처럼 손뭉치처럼 푹 처지죠. 그리고 반대로 내향적인 사람이 너무 외향적으로 살아도 번아웃이 와요. 그러니까 방향을 너무 거스르지는 말고요. 적절하게 조정을 하면서 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성격을 고친다라는 강박증을 가지지 마시고요. 그 성격을 내가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더 건강해요. 왜냐하면 신경증이 내가 높아, 타고난 게 예민해. 그렇다 그래서 난 왜 이렇게 예민하냐? 나 왜 이렇게 HSP야? 라고 너무 자책하지 말고요.
아, 나는 감정이 좀 섬세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민감하고 높은 게 HSP가 되게 예민하고 창의적이고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들인 것처럼 어떤 거를 좋은 걸 생성해내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우호성이 너무 낮은 사람이라면 야, 나는 이렇게 바보처럼 사람도 못 사귀고 사람도 못 사귀는 차가운 사람이냐라고 좌절할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되게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아주 논리적인 판단력이 강한 사람이구나 라는 좋은 쪽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전 소설 데미안이라는 소설에 보면 거기 싱클레어라는 등장인물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고치는 게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거라고요. 그 성격 이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빅5 이론 같은 걸 공부하는 진짜 이유는요. 나를 이해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사회 속에서 관계를 잘 맺고 서로 상처받지 않고 서로 성장하기 위해서인 거죠. 나는 이런 유형이니까 난 이건 안 돼. 난 할 수 없어. 뭐 그런 면죄부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의 강점은 어디에 있고 나의 약점은 어느 부분인지, 그래서 어떤 강점을 잘 사용하고 어느 부분을 잘 보완해야 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라는 걸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결론입니다. 성격은요,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잘 쓰는 것입니다. 최근에 심리학자 한 분이 쓴 책이 나왔더라고요. 여기서도 그 빅5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내 성격을 이해하고 그 장단점을 잘 이해하면서 이 세상에 잘 적응하고 사는 법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한번 훑어봤더니 되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